안녕하십니까. 기초인문과정 하고 있습니다. 용어 위주로, 제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강론, 점유권과 소유권 했죠. 점유권은 본권 유무를 묻지 않고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권리다. 미용실 잡지 보고 있는 거 생각하시지 않았어요? 소유권도 본권이 있냐 없냐를 따지지 않는다. 정당한 권리 있냐 없냐를 따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두 번째, 관념적 점유라고 해서요.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지 않는데도 점유권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간접점유라고. 임대인 생각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점유권에 기초해서 점유보호청구 같은 게 있어요. 점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 반환 청구권, 방해 제거 청구권, 방해 예방 청구권, 이런 것들을 개념 잡아주시면 돼요. 소유권에서는 상린관계, 그 중에 주의투지 통행권이 있어요. 소유권 취득과 안에서 취득 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이 있었죠. 그 중에서 특히 부동산 점유 취득 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 그다음에 소유권도 물권이니까 물권적 청구권 인정된다 그랬죠. 반환 청구권, 방해 제거 청구권, 방해. 그다음에 소유권에 이제 하나 남은 게 공동 소유입니다. 공동 소유는 물건이 하나예요. 그러면 소유권도 하나겠죠. 그런데 이 하나의 소유권을 두 사람 이상이 쪼개서 가지고 있는 형태를 공동소유라고 합니다. 이 공동소유에는 공유, 합유, 총유 세 가지 형태가 있어요. 그리고 합유하고 총유를 제외한 나머지가 공유입니다. 합유하고 총유를 제외한 나머지가 공유고요. 이 공동소유는 굉장히 복잡해요. 한 사람만 있어도 복잡한데 여러 사람이 있으니까 복잡하겠죠. 역시 개념을 좀 보겠습니다. 일단 공유는요, 그냥 어떤 하나의 물건이 지분에 의해서 그냥 여러 사람 소유, 이게 공유예요. 이 여러 사람 공유자 간에 아무런 인적 결합이 없어요. 어떤 관련성이 없어요. 갑이 사망을 했고요. A 토지가 하나 있었는데 이걸 을병정이 상속을 받았어요. 이게 공유예요. 즉 공유란 하나의 물건을 수인이 지분을 갖고 공동 소유할 뿐 그 수인 간에 여러 사람 간에 아무런 권리 의무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이런 걸 공유라고 하게 됩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합유는요, 합유자들 사이에 동업관계가 있어요. 동업관계. 총유는요, 단체 구성원이에요. 단체 구성원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공유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물건이 하나고 여러 사람이 지분을 가지고 그 물건을 쪼개서 가지고 있는 형태가 공유다. 당연히 공유도 법률 관계니까 법률 행위를 통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있죠. 즉 계약. 법률 규정을 통한 경우도 있죠. 대표적인 게 공동상속재 생활. 예? 또 아파트 복도 계단 같은 것들이 대표적으로 법률 규정에 의한 공유가 됩니다. 자, 이때 공유자들이 공유물에 대해서 갖고 있는 소유 비율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공유 지분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 공유 지분은 마치 거의 단독 소유권처럼 취급을 해서 지분 처분 자유가 있습니다. 일단 공유자의 지분 비율은 당사자 협의로 정하거나 법률 규정에 의해서 정해지겠지만 그 지분 비율이 불분명하면 균등한 것으로 추정을 하죠. 자, 지분 비율, 소유 비율 불분명하면 균등 추정, 딱 이렇게 기억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공유와 아래서는 공유 지분하고요, 공유물 이렇게 나눠 가지고 지분에 대해서는 어떤 규정을 두고 있고 공유물에 대해서는 어떤 규정을 두고 있는가. 지분은 단독 소유권처럼 취급하면 되지만 이 공유물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거니까 이 공유물을 어떻게 사용할지, 어떻게 수익할지, 세금 같은 부담은 어떻게 부담할지, 관리는 어떻게 할지, 처분은 어떻게 할지, 나중에 쪼개는 건 어떻게 쪼갤지,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지분과 공유물을
부덩어리로 나눠서 특히 공유물에 관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가, 그건 나중에 조금 추가해서 봐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공동소유가 합유인데요. 합유는 여러 사람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한다고 하는데, 이 조합체는 그냥 동업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동업관계. 갑과 을이 자금을 출혈해서 각각 1억씩 모아가지고 2억을 만들어서 폐차장을 운영한다. 폐차장 동업을 한다. 폐차장 동업을 해서 부지를 샀다. 이 부지가 갑과 을의 공동소유인데, 공동소유 중에 뭐가 되는 거다? 합유가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합유는 동업자들 사이의 공동소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유와 다른 점은요, 동업계약 관계가 있으니까요, 다른 동업자와의 협의 없이 함부로 지분을 팔아먹거나 합유물을 분할하거나 그런 자유가 없다라는 거. 어쨌든 합유는 동업자들 사이의 공동소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마지막이 총유인데요. 총유는 비법인 사단의 구성원을 사원이라고 합니다. 이 공동소유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처음에 권리 능력이라고 해서 권리 능력은 이인이 갖는다 그랬고, 이인은 자연인과 법인이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법인은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이 있다 그랬죠. 사단법인은 어떤 단체를 사람으로 취급하는 거고요. 재단법인은 재산을 사람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재산을.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법인이 되려면요, 반드시 설립등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무슨 학교 동창회라는 단체가 설립등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럼 사단법인이다 아니다? 아니죠. 비법인 사단이에요. 법인이 아니니까 뭐가 없어요? 권리 능력이 없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 되는 거예요. 문제는 이 동창회가 회비를 걷어서 동창회 건물을 샀어요. 이 건물이 누구 소유냐 말이죠. 실질적으로는 동창회 소유잖아요. 근데 이 동창회가 설립등기를 안 해서 권리를 못 가져요. 즉 건물 소유권을 동창회가 가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따라서 부득 동창회원, 사원이죠. 공동소유를 인정합니다. 이게 뭐다? 총유다. 이게 총유다. 그래서 이 총유는 공유나 합유와는 달리 지분이 없다라는 거. 그래서 나중에 분할도 불가하다는 거. 동창회가 해산했을 때 건물을 회원들끼리 쪼개갔냐? 아니에요. 분할이라는 게 없습니다. 어쨌든 총유라는 건 이렇게 비법인 사단 사원의 공동소유 형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공동소유 세 가지 개념 확인하시면 됩니다. 소유권은 이런 식으로 내용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점유권, 소유권 봤고요. 이제 소유권을 제한 물건을. 이 소유권을 제한 물건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제한이라는 건 소유권을 제한하는 건데요. 두 종류가 있다 그랬죠. 용익물권하고 담보물권이 있다 그랬죠. 용익물권은요, 타인 부동산을 일정 기간 사용, 소익하는 권리. 반면에 담보물권은요,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았을 때, 채무자 물건을 경매에 넣어서 그 경매 대가로부터 채권을 회수하는 그런 물건을 담보물권이라고 합니다. 그럼 담보물권자들은 채무자 물건의 소유권을 제한하잖아요. 채권자가 법원에다가 팔아달라고 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한물권이 되는 겁니다. 자, 이때 용익물권은 세 가지가 있어요. 지지전,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있고. 담보물권도 세 가지가 있어요. 민법에.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있어요.
그 중에서 질권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고 총 5개가 우리 시험 범위에 있고요. 이 5개가 어떤 권리인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정도만 간단히 생각을 해볼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권리가 지상권입니다. 지상권은 타인 토지를 사용 수익하는데요. 목적이 딱 정해져 있어요. 이런 걸 소유하려고. 건물, 공작물, 수목. 싸잡아서 지상물이라고 합니다. 공작물은 뭐가 있을까? 주차 타워 생각하시면 돼요. 갑소유 땅 건물이 있는데요. 이 건물에 주차장이 부족해요. 그래서 갑이 을하고 계약을 맺고, 야, 내가 네 땅에다가 주차 타워를 좀 만들어서 네 땅 좀 사용하자. 이런 게 지상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상권은 타인 토지를 사용 수익하는데 목적이 딱 정해져 있어요. 남의 땅에서 건물을 소유하거나 주차 타워 등을 소유하거나 수목 등을 소유, 3가지. 지상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러면 갑소유 땅에 을이 지상권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을이 건물을 지었다. 그럼 을은 건물 뭘 갖고 있는 거예요? 소유권을 갖게 됩니다. 자, 이때 건물 소유권. 을은 이게 목적이죠.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소유권이 목적이잖아요. 그리고 남의 땅에서 건물을 소유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으로 마련된 게 뭐예요? 지상권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한 사람이 2개 이상의 권리를 갖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목적이고 하나가 수단일 때 목적인 권리를 주된 권리, 목적인 권리를 뭐라 한다고요? 주된 권리, 수단인 권리를 종된 권리, 이렇게 부릅니다. 어쨌든 이렇게 지상권은 지상물 소유권에 대한 종된 권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남의 땅에 대한 권리죠. 그래서 우리 혼동에서 뭐 했었어요? 갑소유 땅에 지상권을 갖고 있던 을이 땅을 아예 사가지고 소유권을 취득해버리면 지상권은 어떻게 된다? 소멸한다. 뭐 그랬었죠. 두 번째, 지상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사용하는 권리. 따라서 지상물이 없어도 지상권은 성립하게 됩니다. 을이 갑소유 땅에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갑소유 땅에 일단 지상권을 먼저 취득해요. 건물이 없는 상태에서. 얼마든지 취득할 수 있죠. 자, 건물을 지었어요. 20년 지나서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짓습니다. 철거하더라도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겠죠. 즉, 지상물이 없어도 지상권은 성립하고, 지상물이 멸실되더라도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그런 특징이 있겠습니다. 어쨌든 지상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타인 토지를 사용하는 건데, 아까 지상물이 건물, 공작물, 수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농작물 소유 목적은 제외되겠죠. 농작물 소유 목적 지상권 안 된다. 타인 토지를 사용하다 보면 인접한 경계선에서 충돌이 있을 수 있으니 상린관계를 적용할 것이고요. 지상물이 없어도 지상권은 성립하고 존속하겠죠. 그 다음 3번. 지상물에 관한 권리와 지상권은 별개의 권리라 그랬죠. 주종의 관계가 있기는 하지만 별개의 권리잖아요. 그죠? 소유권이 주된 권리고 지상권이 종된 권리이긴 하지만 별개의 권리란 말이에요. 따라서 따로따로 양도할 수 있죠. 이게 우리 시험에 나왔죠. 을은 지상물만 양도할 수도 있고요. 지상권만 양도할 수도 있어요. 따로따로 양도가 가능합니다. 별개의 권리라는 거. 그 다음, 지료를 꼭 줘야 되느냐? 아니에요. 우리나라는요. 지료를 꼭 주라고 안 돼 있어요. 따라서 지상권은 당사자가 유상으로 할 수도 있고요. 무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지료가 뭐예요? 땅 사용료. 땅 사용료를 주기로 하면 유상이 되는 거고요. 안 주기로 하면 무상이 되는 거예요. 결국 지료는 지상권의 중요한 요소도 아니다가 되는 거예요. 지상권의 요소가 아니다. 자, 지상권의 객체는 타인 토지잖아요. 그 토지, 일필토지 전부일 수도 있고요. 일부도 돼요. 그래서 일물일권주의 예외가 있었잖아요. 일필토지 일부에
용익물권이 가능하다 그랬었죠. 일필토지 전부 또는 일부여도 되고요. 심지어 구분지상권이라는 게 있어요. 요만큼이 갑소유 땅인데요. 한국전력이 여기다가 송전탑을 세웠어요. 문제는 송전선이 갑소유 땅 위를 통과한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갑하고 계약을 해야 되겠죠. 야, 네 땅 지상 20m부터 30m까지 내가 좀 쓸게. 돈은 얼마 주겠다. 그럼 갑은 계약할 수 있겠죠. 만약에 한국전력과 갑이 이렇게 계약을 했다면 한국전력은 갑 소유 땅의 지표는 사용하지 않고요. 지상 20m부터 30m와 같은 요 사이, 요 특정 공간만 사용 수익하겠죠. 이렇게 토지의 상 또는 하의 특정 공간만의 사용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도 존재합니다. 이런 지상권을 구분지상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재산권이니까 당연히 팔아먹을 수 있고 지상권자가 사망하면 지상권은 상속도 되겠죠. 이런 지상권 당연히 법률 행위, 즉 계약을 통해서 취득하는 경우가 있겠죠. 계약을 통해서 취득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토지 소유자와 지상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계약을 맺죠. 그죠? 그리고 등기하면 되겠죠. 지상권 등기. 법률행위 플러스 등기. 자, 문제가 법률 규정에 한 취득이네요. 물론 상속 등을 통해 취득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법정지상권이라는 게 있어요. 이 법정지상권은요. 쉽게 생각해 보세요. 갑소유 땅과 갑소유 건물이 있어요. 근데 갑이 건물만 팔아요. 건물만 팔 수 있냐? 있죠. 토지 소유권과 건물 소유권은 별개고 토지와 건물은 별도의 부동산이니까 우리 건물만 팔 수도 있겠죠. 그런데 건물만 팔았더니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죠. 자, 이때 건물 소유자 을은 땅에 뭔가 권리가 있어야 철거를 당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을은 땅은 안 사고 건물만 샀으니까 땅에 대해서 아무런 권리가 없어요. 쉽게 말하면 갑의 입장에서 보면 무단 건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상태에서 갑이 을한테 철거하라 그러면 좀 이상하죠. 이렇게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한 상태에서 어찌어찌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 일정한 요건하에 건물 소유자가 지상권을 취득하도록 법에서 정해놨거나 대법원이 인정하고 있어요. 대법원이. 법정상권 또는 관습법상 법정상권이 생기게 됩니다. 다시 한번요. 법정상권이든 관습법상 지상권이든 대원칙이 토지와 건물이 있고 소유자가 동일한 사람이었는데 어찌어찌 달라졌어. 플러스 어떤 요건을 갖추게 되면 건물 소유자가 당연히 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법에서 정해놨거나 법정상권 대법원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자가 동일인인 상태. 어떤 원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건물 소유자가 법률 규정이나 대법원에 의해서 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놨다. 그 다음에 이 중에서 법률 규정에 의한 거. 이게 민법에 두 개가 있어요. 민법에. 그러니까 305조 전세권에 나오고요. 366조 저당권에 나오는데 그냥 간단히 한번 듣고 넘어가 보세요. 305조는 이런 거예요. 땅과 건물이 있어요. 소유자가 동일해요. 근데 이 상태에서 갑이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해줘요. 그럼 이 갑은 건물 소유자이면서 전세권 설정자가 되는 거예요. 자신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해 준 사람. 자, 그런데 이 상태에서 갑이요. 어찌된 의문인지 땅만 팔아요. 땅만. 이렇게.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고 소유자가 동일한 상태에서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해주고 땅만 팔았어요. 그러면 땅 소유자 병과 건물 소유자 갑,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졌잖아요. 이럴 때 건물 소유자인 전세권 설정자가 지상권을 취득하도록 해놨습니다. 305조죠. 땅과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 첫 번째. 건물의 전세권 설정. 그리고 땅을 팔았죠. 땅을 팔았다는 건 어떤 거예요? 대지 소유권의 특별 승계인이죠. 이게 누구예요? 땅 매수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땅만 팔았다라는 뜻이에요. 그 결과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 건물 소유자, 갑이잖아요. 전세권자가 아니라 뭐예요? 전세권 설정자가 지상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게 305조 법정사건입니다. 반면에 366조는 저당물의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달라졌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듣고만 넘어가세요. 어려워요. 갑소유 땅과 갑소유 건물이 있는데 갑이 땅만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려요. 그러면 은행은 땅의 저당권이라는 걸 갖게 돼요.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이라고 그랬으니까 갑이 땅만 담보로 제공한 거예요. 땅만. 그 돈을 빌렸어. 담보대출. 그래서 은행이 땅의 저당권을 갖게 됐어. 근데 갑이 돈을 안 갚아. 그럼 당연히 은행은 땅을 경매에 넣겠죠. 다시 한번요. 갑소유 땅, 갑소유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땅의 저당권을 설정해. 근데 갑이 돈을 갚지 않아. 그래서 우리 땅을 경매를 넣어. 그래서 땅을 병이 경락을 받아. 이렇게 저당물의 경매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었을 때 그 건물 소유자가 지상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게 366조 법정사건이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우리 민법은 또는 대법원은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고 소유자가 동일한 상태에서 어찌어찌 달라지게 되었을 때 and 별도의 요건, 추가적인 요건을 요구하고 그런 요건이 갖춰지게 되면 305조나 366조 법률에 의한 법정사건 또는 대법원 간수법에 의한 법정사건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익물권부터는 존속기간이라는 문제가 생기는데요. 이 존속기간은 이제 계약기간 생각하십니다. 존속기간은 권리의 존속기간일 수도 있고요. 임대차 계약의 존속기간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권리 또는 계약의 존속기간. 임대차 같은 경우 언제부터 언제까지 빌리는 거 이런 거 말하겠죠. 그 다음에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면 갱신의 문제가 생기죠. 이 존속기간 및 갱신에 관련된 것이 우리 시험범위 5군데에 나와요. 지상권, 전세권, 민법상 임대차, 주택 임대차, 상가 건물 임대차. 이렇게 좀 5군데 나오는데 그 내용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굉장히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존속기간은 권리나 계약의 존속기간을 말한다. 계약기간이 끝나면 재계약의 문제가 생기고 그 재계약하는 걸 갱신이라 한다. 자, 일단 그렇게 뼈대를 잡은 다음에 존속기간은 2종류가 있어요. 존속기간은 뭐가 있다고요? 2종류가 있습니다. 원래 계약기간은요, 당사자가 임의로 정하잖아요. 그런데 국가가 2가지 존속기간을 만들어서 그 당사자가 정하는 기간을 제한을 하거나 기간을 보장해주는 규정을 두게 됩니다. 자, 그 중에 최단기간은 당사자가 기간을 정하되 그 기간은 몇 년보다 단축을 못해요. 예컨대 뒤에서 보시겠지만 수목 소유 목적의 지상권은 30년보다 단축을 못해요. 그러니까 당사자가 기간을 30년 이상으로 정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30년보다 단축하면 30년으로 연장을 시켜버립니다.
따라서 최단 존속기간이란 기간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국가가. 그래서 반면에 최장은 몇 년보다 길게 하지 못한다, 몇 년보다 연장하지 못한다. 예컨대 전세권 10년보다 연장을 못해요. 만약에 10년보다 더 연장해서 12년으로 정했어. 그럼 10년으로 단축시켜버립니다. 이게 최장 존속기간이에요. 결국 최장 존속기간은 법이 기간을 제한하는 목적으로 말해요. 이렇게 최장 존속기간과 최단 존속기간이 두 종류가 있는데, 지상권은 최장기간은 없어요. 최단기간 매기준에서 최단. 그래서 내가 남의 땅에서 소유하고자 하는 지상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지상물의 종류와 구조에 따라서 견관 건물을 소유할 목적이거나 수목을 소유할 목적이라면 30년 이상. 전호. 요건 제 1호, 2호 이렇게 부릅니다. 2호 전호니까 1호. 1호 이외의 건물이니까 주로 목조 건물을 생각하죠. 15년 이상. 건물 이외의 공작물, 주차 타워. 5년 이상. 근데 이거보다 짧게 했어. 그럼 그만큼 연장하도록 하고. 기간을 보장하고. 최장. 없고 최단만 있다. 그 다음에 당사자가 계약을 하면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그럼 두 갈래예요. 법이 기간을 정해주거나 아니면 권리나 계약을 언제든지 소멸시킬 수 있도록 해요. 둘 중에 하나.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당사자가 계약하면서 존속기간이나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두 가지가, 아예 법에서 기간을 정해주거나 또는 계약 또는 권리, 기간을 정하지 않은 걸로 보고 언제든지 권리나 계약을 소멸시킬 수 있도록 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지상권은 뭐냐? 281조.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법이 정해줘요. 예컨대 수목 소유 목적 지상권 계약을 했는데 기간을 안 정했다면 30년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 남의 땅에 소유하고자 하는 지상물을 정하지 않았어요. 그럼 15년으로 정해줍니다. 이렇게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법에서 기간을 정해주거나 또는 권리나 계약을 소멸시킬 수 있도록 해놨는데, 지상권은 법정기간으로 한다. 자, 그러면 이제 존속기간에 대해서는 틀을 어떻게 잡는 거예요? 최단이 있고 최장이 있다. 개념 구별하시고, 지상권에는 최단만 있고 최장은 없다. 지금 이제 기간을 약정하지 않으면 법정기간으로 가거나 언제든지 계약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도록 하거나, 그리고 지상권은 법정기간으로 가더라.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또 다르겠죠. 민법상 임대차라든가 전세권이라든가 다르겠죠. 그런 것들 이제 구별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다음 갱신이 있는데요. 민법상 갱신은 세 가지예요. 당사자 합의로 갱신하는 거, 작정갱신.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동갱신이라는 게 있죠. 이 자동갱신이 법정갱신 또는 묵시의갱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갱신의 간접적 강제가 있어요. 그리고 이 갱신의 간접적 강제는 수단이 두 개가 있어요. 그걸 합쳐야 돼요. 하나가 갱신 청구권이고요. 또 하나가 매수 청구권이에요. 이게 세트예요. 자, 이게 왜 갱신의 간접적 강제는 조금 이따 볼 거야. 어쨌든 민법에서는 권리나 계약을 갱신하는 방법이 세 가지고요.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나 상가건물 임대차가 하면 아주 독특한 갱신 요구권에 의한 갱신한 게 나와요. 갱신 요구권. 갱신 청구권이 아니고요. 갱신 요구권에 의한 갱신한 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법이 전체적으로 갱신하는 방법은 네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상권이라든가 전세권이라든가 민법상 임대차라든가 등등 거기에는
이거 중에 어떤 게 규정이 되어 있는가,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는가를 구별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상권에는요, 당연히 약정갱신은 가능하고, 이건 당사자가 합의하는 거니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두 번째, 법정갱신은 없고요. 갱신의 간접적 강제 수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갱신의 간접적 강제 수단이 뭘까? 283조를 보겠습니다. 지상권이 소멸했어요. 소멸은 존속기간이 만료로 소멸한 경우를 말합니다. 근데 지상물이 남아있어요. 갑소유 땅에 을이 지상권에 기초해서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지상권이 존속기간이 만료가 됐어요. 당연히 을은 갱신하고 싶겠죠. 건물이 아직 있으니까. 만약에 을은 갱신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건물 철거해서 토지를 원상에 복구해서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을은 건물이 있으니까 욕심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을, 지상권자는 갑, 토지 소유자인 설정자에게 갱신해 주세요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이건 뭐 당연한 거야. 문제는 토지 소유자가 갱신을 원하지 않아. 즉 갱신을 거절해. 그러면 갱신을 청구했던 을은 이제 더 이상 갱신은 불가능하니까 건물을 사라, 지상물을 사라, 너는 사라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거절을 못해요. 갑이 무조건 사야 돼요. 따라서 갱신 청구권 및 매수 청구는 갑에게 갱신을 심리적으로 강요하는 기능을 주는 거예요. 갱신을 청구했다? 갑, 거절하면 건물을 사야 되네?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갱신의 간접적 강제라고 부르는 겁니다. 지상권이 존속기한 만료로 소멸했을 때 지상물이 현존하는 경우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근데 만약에 그걸 거절당하면 사라! 매수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매수 청구는 거절을 못해요. 사라! 그러면 사야 돼요. 따라서 지상물 매수 청구는 일방적인 거죠. 사라! 그러면 사야 되니까. 일방적 권리 뭐랬어요? 형성권이죠. 매수 청구권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름은 청구권이라고 돼 있는데 실질은 형성권. 그래서 지상권자가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면 토지 소유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 없이 매매계약이 체결된 걸로 보게 됩니다. 형성권이란 건 일방적 권리라고 했죠. 그리고 지상권은 법정갱신이 없죠. 자, 그럼 정리하면 지상권은 최장기간 없고 최단기간 있다. 두 번째,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법에서 기간을 정해준다. 세 번째, 갱신은 약정갱신 있다. 법정갱신 없고 갱신 청구권 및 매수 청구권, 즉 갱신의 간접적 강제수단이 마련되어 있다. 이 정도를 지상권의 존속기한 및 갱신에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상권 소멸은 다른 건 다 필요 없고요. 요것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지상권 특유의 소멸 사유라고. 자, 아까 지상권은 유상일 수도 있고 무상일 수도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만약에 토지 소유자하고 지상권자가 유상을 약정했어요. 그럼 지료를 지급해야 되잖아. 그런데 그 지료를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한 지료를 2년 이상 지급을 하지 않으면 이걸 연체라고 합니다. 2년 이상, 2년. 그럼 지상권 설정자인 토지 소유자는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것도 형성권이에요. 지상권자가 이 지료를 주기로 했는데 2년 이상 지료를 주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가 소멸을 청구하게 되고 이때 지료를 연체한 지상권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 없이 설정자의 소멸 청구에서 일방적으로 지상권이 소멸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상권 설정자의 지상권 소멸 청구권도 청구권이라고 되어 있지만 청구권이 아니라 형성권이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요 정도. 나머지는 보지 마시고. 그 다음에 특수지상권이라고 구부지상권은 말씀드렸죠. 간단하게 지표는 사용수익하지 않고 지하나 지상의 특정 공간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다.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묘기지권이라는 걸 좀 봐야 돼요. 이 분묘기지권은
법에는 없고요. 대법원이 인정하고 있는 건데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내 땅이 아니고 남의 땅에 분묘, 묘지를 설치해요. 그러면 이 묘지를 설치한 자가 이 묘지를 소유해요. 묘지 또는 분묘라고 합니다. 공작물의 일종으로 봐요. 근데 어쨌든 분묘를 설치한 자가 분묘를 소유해요. 근데 소유만 하는 게 아니죠. 갖고 와서 제사도 지내고 성묘도 하고 이거 뭐죠? 걸초도 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분묘에 대해서 제사도 지내고 봉사도 하고 수호도 하죠. 이렇게 타인 소유 토지의 분묘를 설치해서 그 분묘를 소유하면서 그 분묘에 대한 제사나 봉사나 수호를 목적으로 그 다음 분묘가 설치된 이 바닥면 이걸 분묘기지라고 해요. 분묘기지 바닥면 플러스 주위의 빈 땅 공지를 사용하는 대법원이 인정하고 있는 권리를 분묘기지권이라 합니다. 개념 잡았죠? 타인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분묘를 소유합니다. 즉 분묘 소유권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 분묘를 수호 봉사하기 위해서 분묘가 설치된 바닥면 및 주위의 빈 땅 공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지상권하고 비슷하죠. 남의 땅을 사용하는데 다만 목적이 다를 뿐이죠. 지상권은 지상물 소유 목적이고 이거는 분묘 소유 및 제사 수호 봉사 목적이죠. 어쨌든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인정되는 관습법상의 지상권이 분묘기지권이 됩니다. 자, 오늘은 분묘기지권의 개념과 그 다음 분묘기지권을 어떻게 취득하는가 딱 그것만 생각을 해봅니다. 분묘기지권을 취득하는 방법은 대법원에 할 때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토지 소유자 승낙을 얻어서 분묘를 설치. 당연히 분묘기지권을 취득합니다. 마치 토지 소유자와 지상권 계약을 통해서 지상권을 취득하듯이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서 분묘를 설치해서 분묘기지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무단으로 설치하고 20년 지나 그럼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한다라고 해요. 다만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여기 2001년도부터 시행이 됐는데 그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타인 토지에 무단으로 설치하는 걸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 토지에 무단으로 분묘를 설치해서 20년이 지나가지고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하려면 그 분묘 설치가 무단 설치를 금지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설치가 돼 있어야 돼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후에는 무단 설치 자체가 금지되기 때문에 시효 취득 인정이 안 돼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전 설치한 분묘에 대해서 20년 이상이 지나면 분묘기지권의 취득을 인정합니다. 그럼 디귿은 우리 앞에서 봤던 법정지상권하고 비슷해요. 갑소유 땅이 있어요. 갑이 분묘를 설치해요. 갑이. 그럼 갑소유 땅, 갑소유 분묘잖아요. 자, 이 상태에서 갑이 땅만 팔아요. 그럼 토지 소유자와 분묘 소유자가 달라졌으니까 이 분묘 소유자가 땅에 대해서 분묘기지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 대법원에 할 때 분묘기지권이 뭐며 그 분묘기지권을 취득하는 방법 이 세 가지가 있다. 요거를 기초과정에서 기억하시면 돼요. 공시방법은 말씀드린 적 있죠. 봉분의 형태가 공시방법. 존속기간은요. 민법상 지상권 규정이 적용이 안 됩니다. 민법상 지상권 규정을 적용하게 되면 공작물이니까 5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대법원은 민법상 지상권 규정은 적용이 안 되고 분묘기지권자가 그 분묘에 대한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고 분묘가 존속하는 한 천년 만년 존속할 수 있다. 이게 판례예요. 민법상 지상권 존속기한에 관한 규정은 적용이 없고 분묘기지권자가 분묘에 대한 제사, 수호, 봉사를 계속하고 분묘가 존속하는 한 분묘기지권도 계속 존속한다. 이게 대법원 판례라는 거. 이 정도 분묘기지권의 개념 잡아주시면 되고요. 관습법상 법정사건은 지금 안 보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지상권이 내용이 이루어져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용익물권 이제 지역권하고 전세권 두 개 남았고요. 이 두 가지는 또 개념을 시간을 좀 달리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